러시아 전선에서 지금 이런 말이 퍼지고 있습니다. 나 한국 가면 안 되나?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김정은이 직접 보낸 병사가 전선에서 한국행을 꿈꾸고 있어요. 그것도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소문이 퍼질 정도로요. 이게 단순한 탈영 충동일까요? 아니면 북한 체제가 지금 어딘가에서 조용히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균열되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오늘은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한마디가 의미하는 구조를 제대로 짚어드릴게요. 북한군 파병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죠? 피해 숫자, 전선 상황, 크루스크 투입. 근데 정작 핵심은 아무도 안 짚어요. 왜 병사들이 그 말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게 김정은한테 왜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문제인지, 오늘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군사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먼저 지금 러시아가 어떤 상황인지 숫자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 숫자를 모르면 나머지 얘기가 왜 중요한지 감이 안 오거든요. 조한범 박사가 직접 제시한 수치예요. 러시아는 지금까지 전사자만 51만 명입니다. 전사자가 51만이면 통상적인 전쟁 통계에서 부상병은 거기에 곱하기 3이거든요. 전사 1명에 중상 1명, 경상 2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투 능력을 잃은 인원이 200만 명이에요. 그리고 이 소모 속도가 지금 한 달에 약 3만 명씩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잠깐만요. 이 숫자 한번 제대로 실감해 보세요. 한 달에 3만 명이 사라진다는 게 어떤 규모냐? 웬만한 중소도시 성인 인구가 매달 전선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수원시 인구가 약 120만이에요. 그 속도면 수원시 성인 인구를 4년이면 다 소모하는 거예요. 이게 3년째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단일 전역에서 이 규모의 인적 소모가 발생한 전쟁이 없어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10년 동안 잃은 병력의 수십 배를 러시아가 불과 3년 만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이 수치 자체가 이미 전쟁의 성격을 말해줘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이건 독도 아니에요. 바닥 자체가 없는 웅덩이에 퍼붓고 있는 구조인 거죠. 그리고 푸틴은 그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멈추면 그게 패배거든요. 소모전을 버티면서 서방의 지원 피로를 기다리는 전략인 거예요.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추구하는 건 승리가 아니에요. 지치지 않는 것, 버티는 것, 그게 전략의 핵심이에요. 조한범 박사의 표현을 빌리면 대규모 지상군을 밀고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그 카드를 아직 완전히 쓰지 못하는 이유는 전략적 유효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 규모와 서방 국가들의 정치적 결단의 문제인 거죠. 그 텅 빈 전선을 지금 메우고 있는 게 북한 병사들이에요. 2만 명 이상이 들어갔고 실제 피해 상황은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렵지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는 어마어마하다예요. 이 맥락에서 파병이 이루어진 거예요. 북한군은 왜 들어갔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군사 협력입니다. 러시아는 지상군 보충이 절실하고 북한은 포탄과 병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에너지 지원과 군사 기술 이전을 받는 구조예요. 양측 입장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거래처럼 보여요. 적어도 설계 단계에서는요. 근데 이 거래에 치명적인 전제가 하나 있었어요. 북한 병사들이 바깥 세상을 모른다는 전제였습니다. 북한 병사들은 입대해서 평생 뭘 들었을까요?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다. 남조선 인민은 굶주리고 착취당하며 우리의 해방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 공화국은 지상낙원이며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체제다. 이걸 유치원 때부터 학교, 청년동맹, 군 복무까지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들어온 거예요. 의심할 여지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애초에 없으니까요. 이 구조가 어느 정도냐면요. 탈북민 인터뷰를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내가 불행하다는 걸 몰랐다.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상태예요. 이걸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게 북한 정보 차단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체제가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정보 차단이야말로 핵보다 강한 체제 유지 수단이에요. 역설적이지만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 거래는 성립했던 거예요. 세상을 모르는 병사들을 전선에 보내는 것, 이게 김정은 입장에서는 충분히 계산 가능한 위험이었던 거죠. 군사적 손실은 감수할 수 있어요. 정치적 위험은 없다고 봤던 거고요. 죽으면 정보가 이동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면 전쟁 경험 쌓은 병사들이 된다. 어느 쪽이든 이득이라는 계산이었어요. 이게 김정은의 계산이었어요. 근데 계산이 틀렸습니다. 핵심적으로 틀렸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러시아 전선에서 북한 병사들한테 정확히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전투 피해요? 맞아요. 그것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게 있어요. 세계관이 무너진 거예요. 조한범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젖받고 잘 대해주고 잘 먹고 자유가 있네? 이거 아니네? 깨지는 건 순간인 거죠. 이게 단순한 문화 충격이 아니에요. 자신이 평생 믿어온 체제의 정당성이 단 몇 초 만에 붕괴되는 순간이에요. 수십 년의 세뇌가 정보 하나에 무너지는 거예요. 뺄셈이 덧셈인 줄 알고 평생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수학책을 보게 된 거죠. 경로가 뭐냐고요? 러시아 현지에서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접한 거예요. 텔레그램, 유튜브, 인터넷, 북한에서는 평생 볼 수 없던 차단막 없는 정보가 처음으로 눈앞에 온 거예요. 탈북 관련 증언들을 보면 러시아 현지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기기를 접한 병사들 사례가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러시아 현지 민간인들과 접촉하면서 또 우크라이나 측 심리전 정보를 통해서 한국의 실상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평생 동굴 속에서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며 살던 사람이 처음으로 동굴 밖으로 나온 거죠. 근데 그 동굴 밖이 폭격이 오가는 전선이었던 겁니다. 그 충격이 어느 방향으로 더 컸을까요? 폭격의 공포였을까요? 아니면 세계관 붕괴의 충격이었을까요? 조한범 박사는 후자를 더 크게 봐요. 그리고 알게 된 거예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자신이 해방시켜야 한다고 배운 그 나라가 자신이 사는 나라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풍요롭다는 걸 굶주리고 착취당하는 게 남조선이 아니라는 걸. 자신이 적이라고 배운 사람들이 자신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다는 걸. 나 한국 가면 안 되나? 이 말이 나온 맥락이 이거예요.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에요. 자신이 여기서 싸우고 있는 이유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지키려는 체제가 정말 맞는 건지 그 질문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무기보다, 폭격보다, 사망자 숫자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균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한 명이 알면 10명한테 퍼져요. 막사에서 참호에서 밥 먹으면서 옆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러시아 병사들한테 들은 얘기, 현지에서 본 것들, 스마트폰으로 접한 정보들. 이게 구전으로 퍼지는 거예요. 정보 통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환경에서요. 조한범 박사가 직접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소문이 퍼지고 있거든요. 이제 죽는다는 거 아는 거죠. 소문이 퍼진다는 건 단순한 사기 저하가 아니에요. 시스템 리스크예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균열의 시작이에요. 한 명의 일탈은 관리할 수 있어요. 구조적 균열은 관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류 언론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다뤘나요? 북한군 피해 숫자, 전선 투입 규모 이런 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세계관 붕괴 구조는 거의 안 짚어요. 왜냐면 이게 군사 분석의 언어로는 잡히지 않거든요. 숫자로 표현이 안 되는 변화거든요. 이건 체제 분석의 언어로 봐야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그게 장기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 체제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핵도 아니고 미사일도 아닙니다. 정보 차단이에요. 주민들이 바깥을 모르게 하는 것, 비교 대상이 없게 만드는 것, 그게 체제 유지의 핵심 기반이에요. 북한이 외부 라디오 청취의 사형, 한국 드라마 시청의 공개 처형을 동원해온 이유가 이거예요. 그 차단막에 지금 구멍이 뚫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김정은이 직접 파병한 병사들을 통해서요.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자충수도 이런 자충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김정은은 지금 어떤 딜레마에 처해 있을까요? 군사적 관점에서만 보면 북한은 나쁘지 않은 거래를 한 것처럼 보여요. 포탄과 병력을 팔고 에너지와 기술을 받는 거니까요. 근데 한꺼풀만 벗겨보면 딜레마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조한범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은으로서는 추가 파병은 사실 모험이죠. 왜 모험이냐? 지금 다시 병사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병사들도 전선에서 똑같은 걸 보게 돼요. 스마트폰을 접하고 정보를 접하고 세계관이 흔들려요.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면 정보를 가지고 돌아와요. 여기서 핵심 비대칭이 있어요. 군사적 손실은 계산 가능한 리스크예요. 전사자는 정보를 퍼뜨리지 않아요. 근데 살아서 돌아온 병사가 뭘 받는지는 통제가 안 돼요. 그 병사가 고향 마을에 돌아와서 친구한테, 가족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한국이 진짜로 우리가 배운 거랑 완전히 다른 나라더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핵미사일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이거 김정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진짜 난감한 거예요. 파병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병사들을 보내면 러시아에서 죽거나 살아서 돌아오거나 둘 중 하나다. 죽으면 문제 없다. 살아서 돌아오면 전쟁 경험 쌓은 병사들이다. 어느 쪽이든 나쁘지 않다. 이게 계산이었을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변수를 못 본 거예요. 살아서 돌아오는데 세계관이 바뀐 채로 돌아온다는 것을요. 사실 이 문제는 김정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권위주의 체제가 정보 통제를 잃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줬잖아요. 동독에서는 서방 텔레비전이 그 역할을 했어요.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서독 방송을 보면서 동독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 수준과 자유의 차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했거든요. 그게 베를린 장벽 붕괴의 토대가 된 거예요. 지금 북한 병사들한테 러시아 전선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마 구조가 이거예요. 추가 파병을 안 하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흔들리고 경제 지원이 줄어들어요. 김정은은 지금 러시아 카드가 절실해요.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수단이기도 하고 국제 고립을 돌파하는 채널이기도 하니까요. 경제 제재의 숨통이 트이는 유일한 창구이기도 하고요. 그 카드를 포기할 수 없어요. 이게 김정은의 딜레마 핵심이에요. 근데 추가 파병을 하면 체제 이완이 가속돼요. 더 많은 병사가 바깥을 보고 더 많은 정보가 내부로 흘러들어와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손해인 구조예요. 이미 보낸 병사들 때문에 생긴 문제를 더 많은 병사를 보내서 해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러시아와의 거래를 끊을 수도 없어요.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거기에 전선 압박까지 겹치는 거예요. 러시아가 더 불리해질수록 북한한테 더 많은 것을 요구해요. 북한이 거부하면 거래 조건이 악화돼요. 수락하면 체제 리스크가 커져요. 악순환인 거죠. 자신이 걸어 들어간 함정에서 빠져나올 출구가 없는 구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러시아도 북한도 군사력으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조에서 쫄딱 망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강해지면서 체제적으로는 약해지는 역설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설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아직 누구도 찾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한국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어요. 첫 번째로 기술 이전 문제예요. 북한이 이 전쟁에서 군사적 대가로 뭘 받아가고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에너지 지원이야 단기 생존의 문제인데 기술 이전은 차원이 달라요.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핵추진 잠수함 관련 지식, 정밀 유도 기술. 이게 한반도 안보 지형을 장기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북한이 지금 전장에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기술을 배우고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위험한 거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현대전 경험 축적이에요. 살아 돌아온 북한 병사들이 쌓는 실전 경험이 변수예요. 드론전, 전자전, GPS 방해, 참호 공방전, 현대식 지휘통신 체계, 이걸 직접 겪은 병사들이 한반도로 돌아오면 북한군의 전술 능력이 실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교과서로 배운 전술과 전장에서 몸으로 익힌 전술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 군이 이 변화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는 별도로 짚어야 할 문제예요. 근데 동시에 반대 방향의 변화도 진행되고 있어요. 체제 이완이요. 군사적으로는 강해지면서 체제 통제력은 약해지는 역설적인 구조가 동시에 진행 중이에요. 이 두 벡터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지금 대북 정책의 핵심이에요. 단순히 강하게 압박하면 된다는 일변도 접근으로는 이 복합 방정식을 풀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북한의 체제 이완이 가속된다는 게 반드시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만 전개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완이 통제 불가능한 속도로 일어날 경우 불안정한 핵보유 국가가 붕괴 직전 상태로 들어가는 시나리오는 어떤 당사국에게도 반갑지 않아요. 그래서 체제 이완을 전략적으로 관리되는 변화로 유도할 수 있는 채널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단순한 인도주의적 접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보의 핵심, 과제예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 구조가 왜 지금 이렇게 됐는지 한번 봐야 해요. 전임 정부 시절 대북강경 일변도로 모든 대화 채널이 닫혔어요. 개성공단 폐쇄, 남북연락 채널 단절, 북한이 손 내밀 여지를 완전히 차단했잖아요. 그 결과 북한이 중국 쪽으로 그리고 러시아 쪽으로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누가 봐도 그 공백이 지금 이 상황을 만든 원인 중 하나예요. 대화 없는 압박이 북한을 고립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 품 안으로 밀어넣은 거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그 유산을 수습하면서 동시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구조를 읽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어요. 체제 이완의 가속이라는 변화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느냐, 그리고 북한의 군사력 현대화라는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게 지금 우리 안보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판단을 위해서는 지금 전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는 게 먼저예요. 숫자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구조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이게 단순히 북한, 러시아 양자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중국한테도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게도 일본에게도요. 중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관리해왔어요. 북한이 중국의 통제권 밖에서 독자적인 군사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
이게 중국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그림이에요.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력 현대화에 직접 관여하는 상황. 이게 동북아 세력 균형에서 어떤 의미인지는 더 길게 봐야 해요.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변수예요. 트럼프는 대북 외교에서 직접 협상을 선호하잖아요. 김정은과의 톱다운 방식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깊이 엮여 있으면 미국이 북한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당근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 카드를 다시 꺼내들 유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한반도를 둘러싼 사강관계 전체의 방정식을 조용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얼마나 정확하게 읽고 있느냐, 그게 앞으로 10년의 안보 지형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북한 병사 한 명의 스마트폰 경험이 동북아 사강 구도를 흔드는 나비 효과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역사에서 작은 균열이 거대한 구조를 바꾼 사례는 수도 없이 많거든요. 1989년 동유럽 혁명도 그랬어요. 폴란드에서 시작된 작은 노동자 운동이 5개월 만에 소련 위성국 전체를 뒤집었잖아요. 작은 구멍이 댐을 무너뜨리는 법이에요. 조한범 박사가 이 인터뷰 말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깨지는 건 순간인 거죠. 댐은 서서히 약해져요. 균열이 생기고 물이 새고 구조가 흔들려요. 그리고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동독이 그랬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날까지도 그게 그렇게 빨리 무너질 거라고 아무도 몰랐어요. 루마니아가 그랬어요. 소련이 그랬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십 년이 하룻밤 만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동독 국가보안부 슈타지가 베를린 장벽 붕괴 하루 전날까지 체제가 안정적이라는 보고서를 올렸거든요. 역사 속에서 반복된 패턴이에요. 북한 체제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몰라요. 균열이 얼마나 깊은지, 정보가 얼마나 퍼졌는지, 임계점이 어디인지, 그건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러시아 전선의 북한군 병사 한 명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나 한국 가면 안 되나라고 생각한 그 순간들이 하나씩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전선에서 막사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병사들의 머릿속에서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조용히, 느리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역사는 총성보다 먼저 움직이는 법이에요. 큰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랫동안 조용히 쌓이다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터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게 그 전조인지 아닌지 그건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단언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해요. 김정은이 통제하려는 정보 차단막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 그리고 그 구멍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 그게 오늘 얘기의 핵심이에요. 오늘 짚어드린 구조, 다음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북한군 파병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러시아, 북한 관계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한반도 안보 지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